1976년 노벨 의학상 수상자가 굉장히 독특한 성격 검사를 하나 만들어내죠. 일종의 귀의 모양으로 사람의 성격을 추론하는 방법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어떻게 귀의 모양으로 사람의 성격을 추론할 수 있을까 의심을 했는데 이게 사람의 귀가 여러 가지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막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또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런 전정기관들이 사람의 안면 근육을 움직이면서 어떤 성격으로 쭉 진행되는가를 신경세포에 담아서 귀의 모양을 계속 변화를 시키죠. 그래서 귀 모양이 의외로 사람 성격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화면을 보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김지민 씨, 서신혜 씨, 에반 씨, 최정원 씨. 네, 이렇게 네 분의 귀를 저희가 받았어요. 우리 서신혜 씨 보면은 딱 보면 보세요. 21살. 맑은 영혼이죠. 저는 서신혜 씨 귀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엄마 귀일 수도 있잖아요. 보세요. 21살. 딱 보면 귀 찍으라니까 귀 찍어서 보냈잖아요. 정직해. 제가 귀를 찍어서 보내라고 했지 최정원 씨랑 김지민 씨는 굳이 자기 얼굴을 다 찍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심리학자 입장에서 보면 제일 말 잘 듣는 검사 대상자가 이제 서신혜 씨고요. 그다음에 에반 씨 조금 듣는 사람이고 나머지 최정원 씨랑 김지민 씨는 말 참 안 듣는. 그래서 그 성격 검사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하나씩 봉투에 담아왔죠. 사실은 성격 중에서도 뭐 그냥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 이런 내용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약간 좀 민감한 내용이 있어서 그냥 내부는 각자 자기만 보셔야 돼요. 하나씩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네, 김지민 씨 성격이고요. 네, 그리고 에반 씨 성격, 네, 그다음에 서신혜 씨 성격, 그다음에 네, 최정원 씨 거. 네, 한번 쭉 읽어보세요. 본인 것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너무 다 맞아서. 근데 김지민 씨는 읽으셔도 돼요. 네. 왜냐면 저는 막강 치고요, 지금. 왜냐면 저희가 했을 때, 이거 정말 두 분한테 죄송합니다. 김지민 씨랑 최정원 씨가 제일 성격이 무난한 분, 무난하다는 건 일반적으로. 저희 되게 쉬운 건 아니고 그냥. 당신은 다른 사람이 하나 가지기 힘든 소질을 최소 3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해 중도 포기하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만 미리 낙담에 물러서지 않는다면 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속정이 많고 보기보다 다정다감해서 남의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하는 예민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머리 숙이는 거, 굽히는 걸 싫어하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직에서 일할 때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존심을 굽힐 줄 아는 현명함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약간 높은 분들한테 싸바싸바 이렇게 하는데. 인간관계에도 신중한 편입니다. 이것까지 맞는데요. 다음 게 더 소름 돋는 게 주변에 친구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당신이 진심으로 마음에 든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에 든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냥 저랑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왜 그렇게 공통점을 찾으시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김지민 씨하고 저랑 거의 똑같은 종인 거 둘 중에 가위바위보예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안 나왔던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것도 똑같을까요? 어찌 보면 당신은 한쪽 면이 완전히 반사되는 창을 닮아서 자신은 바깥을 내다보고 분석하지만 바깥쪽에서는 당신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신이 차가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래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혹시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C 잘못 실수요 지금. 좀 줘보시겠습니까? 이거 의심됩니다. 이거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 어플 본 거 같아 내가. 제가 중년 탐정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뭔가를 좀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성격 검사 결과지. 최정원님, 서신혜님, 에반님, 김지민님 여기까지는 뭐 이름이 다 틀리니까
설마. 아니 이게 정말 귀를 가지고 성격 테스트한 게 분석 결과가 나온 겁니까?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진짜. 이 네 분한테 갔던 성격 검사 결과는 똑같습니다. 전 그리고 이 귀 사진 오늘 와서 봤어요. 저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저 녹화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지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며칠 전에 찍어보내라 네. 그랬는데. 저는 1976년 뭐 노벨 의학상 누군지 모르고요. 저는 이 사진을 찍어오는 그 사이즈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하시죠. 예. 네. 실제로 어떤 성격을 들어도 이렇게 반응들을 하세요. 이건 내 성격 맞다고. 다 좋은 얘기니까 괜히 나 같아서. 그렇죠. 게다가 당신은 자존감이 강하지만 질투심도 많습니다. 맞아. 당신은 친구들을 사랑하지만 가끔 친구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또 섭섭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이게 인간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왜 믿었을까? 귀가 쉽게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잘 보이는 것들과 다른 무언가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넘어가고 심지어 그걸 사용하기도 하죠. 제가 만약에 네 분의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이 뼈가 여러분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믿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아주 쉽게 믿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과 다른 무언가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착각들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네 분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것이 오늘 우리 김 교수님의 강의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 오늘 강연의 주제는?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것들이죠. 네. 실제로 우리 인간이요. 진심으로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심으로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일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왜 노력해도 안 될까? 왜 진정성 있게 해도 안 될까? 이게 생각해 보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걸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거꾸로 해왔던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들 중에. 그래서 이 노력에 그리고 진정성에 꽃을 피우게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제자리로 돌려놔보는 그런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알아낸 수많은 것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IQ와 성격. 사람이 20살 넘으면 잘 안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IQ와 성격입니다. IQ. 그래서 20살 넘으면 정기검사 받지 않죠. 사회나 국가나 시스템이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건 거기에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살 넘은 사람들의 IQ를 거의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15살만 넘어도 잘 안 변한다고 보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격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중학교 다닐 때 내성적이었어. 나 근데 직장 생활 한 10년 하다 보니까 나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랑도 얘기 잘합니다. 나 어렵지 않게 말을 시작하고 말하는 양 자체가 늘었어요. 나 그러니까 예전에 내성적인 성격에서 외향적인 성격으로 성격이 바뀐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성격이 바뀌셨다기보다는 사회적 능력이 향상되신 거예요. 네. 매너도 사회적 능력이에요. 예의범절도 사회적 능력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되는가도 다 사회적 능력이죠. 이런 게 향상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심리학자들은 아줌마가 되면 성격이 바뀐다 이런 말에 1%도 동의 안 합니다. 아줌마가 되시면 성격이 바뀌시는 게 아니라 절대 신공의 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작년에도 충격적인 장면 봤어요. 지하철 2호선에서 제 앞에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년 부인 두 분이 나란히 앉으셔서 마치 40년 지기 친구처럼 정겹게 대화하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제 앞에서 3분 전에 만났어요. 근데 이게 돼요. 한 분이 귀신 같은 타이밍에 어머 가방 참 예쁘다. 그러니까 옆에 분이 가방 참 예쁘죠? 이러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서초역에서 만나서 이미 역삼역쯤 되니까 이미 며느리 얘기로 얘기가 흘러갔고 잠실역쯤 가니까 이제 북핵 문제를 걱정하시고 성수역쯤 가니까 거기서 한 분 내리시면서 깨끗하게 헤어져요. 이건 인간이 60대 이전에 절대 못 가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심리학자들이 IQ와 성격 이걸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한테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는다는 건 뭡니까? 나도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으면 물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전국의 수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뭐예요? 넌 머리가 왜 이래? 넌 성질이 왜 이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해자가 왜 화를 내? 더 웃긴 건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이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의외로 떨어집니다. 왜? 사람의 미래가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고정값이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런 상황적 요인들의 힘을 빌려야지 나의 IQ와 나의 성격 이걸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격이 안 맞아요. 저 친구는 성격이 이상해요. 그럼 벌써 사회로부터 도태당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내가 그 사람과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건 내가 그 사람과 더 잘 맞는 상황을 못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 친구는 성격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내가 저 친구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보다 상황의 힘이 더 무섭습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특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성격적인 측면, 그다음에 기초사고적인 측면 이런 것들보다 실제로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에 들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죠. 자, 보십시오. 인간과 대부분의 동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르다고들 하는데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다. 네.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많고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옷을 입을 수도 있고요. 네. 네.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학자들, 뭐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인류학자들, 철학자들, 뭐 생물학자들이 심지어 동물을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조차도 몇십 년, 몇백 년씩 연구했던 주제들이죠. 과연 인간만 말을 할까? 과연 인간만 도구를 사용할까? 그래서 어떤 것들은 또 뒤집어진 것도 있고 기각된 것들도 있고 또 여전히 또 유효한 것들도 있죠. 에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징. 자기 의지를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행할 수 있는 거. 오히려 반대로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닐까요? 자기가 생각한 거와 반대로 좀 할 수 있는. 반대로도 또 할 수도 네. 있는 거. 예, 예. 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건 가치관인 것 같아요. 가치관. 가치관과 네. 사상. 사상.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인 일원으로서 각자의 임무를 맡고 성실하게 해낼 수 있는. 확실히 대학생이라서 이번 학기에 무슨 수업을 듣고 있는지가 딱 드러나는. 정말 여러 가지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점이 있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일부 맞고 또 일부 틀릴 수도 있는 여전히 학문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실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인간은요.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 의외로요. 뇌가 옥탑방으로 올라가요. 다른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 심장과 뇌가 같은 층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뇌가 올라가면서 심장으로부터 뇌에 혈액이 공급되는 루트가 고비용 저효율 내연기관처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을 할수록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요. 근데 재밌는 건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의 역사 동안 인간이 무슨 이유로 많이 죽었냐는 거예요. 전쟁과 질병보다도 많이 죽은 게 아사라고 합니다. 굶어 죽은 거. 에너지 부족으로 제일 많이 죽어요. 보통 그래서 진화적 연구물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될 수는 없죠. 첫 번째 팩트 뭡니까? 생각할수록 에너지는 많이 소모된다. 두 번째 팩트 뭡니까? 에너지 부족으로 제일 많이 사망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야 오히려 더 생존력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여전히 원시 수렵 상태에 있는 뇌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전히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거 좋아하는 뇌고 속된 별로 멍 때리는 거 좋아하는 뇌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욕구가 있을 때만 생각을 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욕구가 없으면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자, 그러니 아이들이 멍 때리고 있을 때 어떻게 얘기하셔야 돼요? 너 오래 살겠구나. 인간은 그래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의외의 단서들을 지난 수만 년 동안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생각을 많이 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학자들도. 인간이 호모사피엔스인데 그 라이벌 네안데르탈인을 더 적은 뇌의 용량과 더 약한 몸으로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협동이다. 인간은 협동의 기제를 만들어냈다. 심지어는 이 호모사피엔스가 그래서 개와 협동한 유일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과 협동을 하는 종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이긴 이유 중에 하나를 개라고 하는 동반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개와 협동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요, 어느 정도 인간과 협동이 잘 됐냐면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개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일적으로 협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사이일수록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옆에 사람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자꾸 하품을 따라합니다. 왜? 저 사람과 협동하는 사이니까 뭐예요? 신체적인 반응도 같이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애완견들이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하품을 하면 그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같이 하품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관찰이 됩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진화 인류학자 장대익 교수에게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저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인간은 눈이 흰자위가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 다른 대부분의 동물들, 심지어 인간 다음으로 똑똑하다는 침팬지나 아니면 고릴라들도 눈에 흰자위가 거의 없습니다. 장대익 교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왜 인간만 눈이 이렇게 생겼을까, 김 교수? 그러게. 그런데 장대익 교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내 폐를 더 잘 들통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폐가 잘 보인다, 내 의도가 쉽게 들통난다는 건 상대방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진화시켰다는 것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가설이라는 거예요. 수만 년 동안 눈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죠. 자, 이 가설이 맞든 틀리든 간에 인간은 이런 협동의 기제, 오히려 내 의도를 잘 전달시키고 심지어는 들통나게 만드는 이런 기제를 가짐으로 인해서 이게 약점이 아니고 강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인데 굳이 이렇게 잘 드러나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오히려 가려가지고 자기 눈을 안 보여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독재자라고 부르죠. 눈을 굳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오히려 안 보여주는 이 독재자들이 대부분 결과가 좋지를 못하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 있는 것들을 거꾸로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고 거꾸로 하는 것들 얼마나 많을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습니다. 이동의 착각, 남녀의 착각, 상하의 착각, 강약의 착각, 시간의 착각, 전체와 부분의 착각, 그리고 관계에서도 착각이 일어나며 수많은 것들을 혼돈을 일으키고 정답과 해답이 뭐가 다른지를 모르며 참것이 돼 있어서도 착각이 일어나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동이 안 되는 것들은 이동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요, 이동이 잘 되는 것들은 오히려 이동이 안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즉, 전염이 잘 되는 것은 전염이 안 된다고 착각하고 전염이 안 되는 것들은 전염된다고 착각하죠.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바로 총량의 법칙이에요. 자,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게 있고 총량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게 있어요. 총량의 법칙 따른다, 어떤 뜻이냐? 자, 지갑에 10만 원이 있습니다. 지갑 안에 있는 10만 원은 철저히 총량의 법칙을 따르죠. 제가 오전에 출근해서 3만 원을 썼으면 제 지갑에 얼마 남아 있어야 되나요? 7만 원. 7만 원 남아 있어야 되죠. 그리고 7만 원에서 다시 점심 때 2만 원 썼습니다. 5만 원 남아 있어야 되죠. 이게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거죠. 우리 마음에도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게 있고 따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의지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오늘 제 마음의 지갑에 10만 원의 의지력을 담아왔어요. 아침에 연구실에 출근을 했는데 제 대학원생 한 사람이 연구계획서를 50페이지를 작성했는데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써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대학원생한테 이씨 진짜 이거밖에 못 쓰겠어라고 화를 쫙 내려고 하는 순간 제가 어제 한 말이 기억납니다. 대학원생들 앞에서 세상에서 제일 무능한 교수가 대학원생한테 화내는 교수다.